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재혼을 하고 싶어했던 부마 정재륜의 이야기였는데 이번 주는 사별한 남편의 뒤를 따른 옹주 화순옹주라고요. 네, 맞습니다. 화순옹주는 남편 김한신이 죽자 13일 만에 따라 죽어 열려문을 받은 옹주였습니다. 이 지난주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그렇죠. 극과 극을 달리고 극과 있습니다. 극인데 아무래도 그 남편을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면 화순옹주가 어떤 왕의 딸이었나요? 화순옹주는 영조의 아이고, 맏딸이었습니다. 예. 영조는 특히 후궁들이 많았어요. 왕이 되기 전에 후궁으로 들인 여인이 정빈이 씨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빈이 씨는 영조와의 사이에서 일남 이녀를 낳았어요. 그중에서 아들이 훗날 진종으로 추존되는 왕자였습니다. 네. 효장세자라고 하는데 이 왕자는 혼인하고 나서 9살 때 죽어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리고 또 이 첫째 딸은 어려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바로 화순옹주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둘째지만 이제 장녀가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영조에게는 시집간 딸들이 모두 7명 있었어요. 예. 실제로는 12명이었는데 5명이 모두 어려서 요절했기 때문에 시집간 딸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후궁들하고 사이에서만 자녀를 낳았어요. 왕비가 2명이나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왕비하고 사이에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 옹주들이에요. 공주가 없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그 영조의 아들 하면 또 사도세자가 떠오르는데 그 사도세자도 그럼 후궁이 낳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사도세자는 영빈이 씨라는 후궁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화순옹주하고는 이복남매가 됩니다. 그렇네요. 화순옹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몇 살 때 혼인했습니까? 먼저 화순옹주는 1720년 바로 숙종 46년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버지 영조는 왕세자도 아닌 일반 왕자 연인군이었습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영조가 왕세제가 되었고 영조의 이복형이었던 경종이 승하한 뒤에 바로 영조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화순옹주는 1725년에 6살의 나이로 드디어 화순옹주라는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제 진짜 옹주가 된 네네. 겁니다. 이후 13살 때인 1732년에 동갑이었던 경주 김씨 가문의 김한신이라는 남자와 혼인을 합니다. 네, 김한신은 부마가 되고 이제 월성위라는 자귀를 받았죠. 월성은 경주의 옛 이름이었기 때문에 김한신이 경주 김씨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화순옹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진짜 궁궐에서 나와서 김한신과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두 분 사이에 자녀도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화순옹주와 김한신 부부는 슬하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양자를 드리거든요. 그 양자가 바로 그 김한신의 큰형 김한정의 셋째 아들이었던 김이주라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김이주의 손자가 누구냐? 바로 조선 후기의 천재 추사 김정희입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화순옹주와 김한신이라는 사람의 제사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추사 김정희가 부마 가문의 후손이었다는 거잖아요. 부마의 증손자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에 남편을 따라갔다라고 하셨는데 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별이었나 봐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인물들 그 사망한 기록을 보면 갑자기 병이 들고 또 그 병이 갑자기 또 위독해집니다. 지금처럼 뭐 의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김한신은 1758년에 겨우 39살이라는 나이로 사망합니다. 예. 갑자기 사망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나이는 젊은 나이입니다만은 당시 조선 시대에도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김한신은 평소 이제 왕의 사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세를 막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항상 검소하고 조용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한신이 사망하자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진 부마가 죽었다. 이게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 인품이 좋은 분이셨다라는 거를 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 보니 화순옹주의 슬픔이 뭐 말할 수도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을 갑자기 잃었기 때문에 그 깊은 슬픔에 빠진 화순옹주는 곡기를 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을 안 먹는다는 거죠. 식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변에서 걱정이 컸을 것 같은데요. 뭐 다 말렸겠죠. 예. 근데 말려도 이 여인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것 예. 같아요. 특히 아버지 영조는 이 장녀였던 화순옹주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이고 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왕은 원래 조선시대 왕들은 시집간 딸의 집에 가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왕도. 왜냐하면 가면 자식이 집이지만 온갖 같은 청탁들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모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어서. 네. 근데 이제 자기 딸인 화순옹주가 곡기를 끊어가지고 남편을 따라 죽는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영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은 월성이 김한신이 죽은 지 7일 동안 곡기를 끊었다고 하던데 내가 아버지로서 딸에게 음식을 권하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직접 화순옹주 집에 갔습니다. 당시 화순옹주 집이 경복궁 서쪽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지금 서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창덕궁이나 경희궁에 주로 있던 영조는 매우 가까운 이제 옹주 집에 갔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옹주 집에 갔던 영조가 이제 아버지니까 딸에게 미음이라도 한번 먹어봐라. 꼭 먹어라. 내가 보는 데서 먹어라 하니까 옹주는 마지못해 한번 먹고 곧장 뱉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토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영조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내 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겠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네. 결국 화순옹주는 이렇게 곡기를 끊은 지 10여일이 지나자 당연히 목숨도 위태로워졌겠죠. 아니 뭐 요즘 이렇게 뭐 단식 하는 경우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 상심이 컸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죽을 작정으로 그렇게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지켜보는 맞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굉장히 슬펐겠네요. 맞아요. 다들 이때 칭송했던 게 뭐냐면은 목숨을 끊는 게 갑자기 끊어버리면 사람의 그 받은 충격도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여일 이상 굶어가면서 목숨을 네. 끊는 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순옹주는 결국 남편 김한신이 사망한 지 13일 만인 1월 17일에 같은 나이로 즉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젊은 딸이 사망하자 이제 아버지 영조는 또 탄식을 하죠.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너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구나. 하지만 네가 정절을 지킨 것을 가상하게 여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글을 직접 자기가 써서 그녀의 사당에 현판으로 걸어주었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연려로 기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순옹주가 남편을 따라 13일 만에 곡기를 끊고 사망하니까 당시 신하들은 대단히 칭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녀자들도 하기 힘든 일을 왕실의 그 귀하게 자란 예. 옹주가 했기 때문에 이 옹주 절개에 대한 칭송을 대단하게 한 거죠. 예. 그럼 영조 입장에서는 또 이를 기리기 위해서 연료문도 세워주고 그렇게 했나요? 영조는 안 세워줬습니다. 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안 세워줬어요. 그래요? 그 이유가 참 대단해요. 예. 영조가 엄청 뛰어난 정치가였거든요. 화순옹주가 정절은 있지만 아버지의 명을 듣지 않았으니까 효성은 부족하다. 남편을 따라갔지만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그리고 이 왕실에서부터 연료문을 세워주기 시작하면 훗날 백성들에게 미치는 폐단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조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끝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정절이지 연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안 세워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딸이 세운 정절은 사람들이 잊지 않지만 연료문 자체는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또 나무이기 때문에 썩어 무드러질 수도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근데 네. 한번 연료문을 세워주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혜택은 보통 이제 세금을 면제하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백성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부터 너무 하지 않았다. 부모를 앞세웠으니 효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찌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근데 앞서 제가 소개하기로 연료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옹주의 조카가 되는
정조가 세워준 겁니다. 아. 현재 화순옹주의 연료문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곳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사 김정희 선생이 살았던 고택이 있는 곳이에요. 예. 그리고 화순옹주와 그 남편 올성이 부부의 묘도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아주 문화재로서 뛰어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많이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 연료문의 이 옹주 연료문의 정식 명칭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화순옹주 홍문이라고 합니다. 그 연료문 위에 한자로 연료 유록대부 월성이 겸 오이 도총부 도총관 증시 정효공 김한신 배 화순옹주 문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료는 이 월성이 김한신의 배우자였던 화순옹주의 연료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것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이라고 합니다. 붉은 홍자를 써서. 게다가 제가 전공이 부마, 옹주, 공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연료문을 받은 옹주나 공주가 몇 명 될까?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요. 네. 이 연료문을 받은 공주나 옹주는 이 화순옹주가 유일했어요. 아, 딱 한 명이 있군요. 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중종이나 이제 성종의 딸들 중에 연산군한테 핍박을 받아서 유배를 가는 옹주들도 있습니다. 그 옹주 중에 한 명도 예를 들면 흔히 들어봤을 책 삼강행실도 예. 거기에 수록된 옹주는 있습니다만은 이 연료문을 받은 공주나 옹주는 이 영조의 맏딸 화순옹주가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중한 문화유산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우리의 역사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